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환경하면은 저는 제가 기사 한번 봤는데 내일이면 늦으리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일 안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환경 관련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그 기사 보니까 1도만 더 올라가면 이 지구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1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 체온이 36도 7도인가요? 평균이 38도 39도 되면 36도 37도 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몸 신체의 그런 반응을 보면 지구가 6도가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상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상원이 너무 애 많이 쓰시고요. 이런 중요한 역할 많이 해주셔서 좀 1도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이 행사가 앞으로 1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50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의원 한 명이 개인기로 어떤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동료 선배 의원님들의 연대와 협동, 또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없으면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의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50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특별위원회도 우리 와주신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구성될 수 있었고 또한 그 힘들이 또 시민사회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할 수 있는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변화,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 시대적 과제는 남일이죠. 이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 어려운 과제가 일상을 사시는 또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너무나도 피곤하신 우리 시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다가가고 더 현장 중심으로 옮겼을 때 실질적인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오늘 정말 많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가는 주제인데요. 이런 주제들이 지역 중심, 시민 주도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 그다음에 동료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아주 뒤에서 앞에서 함께 밀고 당기는 그런 특별위원회, 그런 서울특별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행사를 주관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전민주 센터장님 모시고 또 환영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기후위기 과제에 관심이 있는 도시농부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활동가들은 5월이 왠지 더 일찍 온 6월 같다라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왜인지. 찰나에도 그 속에 있는 우리 생활의 곁에 오고 있는 기후위기의 과제들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시민들의 고민들이 녹익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지역 공동체는 국가 차원의 그린 뉴딜을 지역에서 어떻게 생활로 이뤄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올해는 서울연구원과 MOU 체결을 하고요. 연구 과제로 삼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은 그 주민들의 고민과 꿈 그리고 이미 살아내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중간 보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이 모여서 아마 우리가 곧 실천해야 될 과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실천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지역 속에서 시민들이 그린 뉴딜을 추진하려면 어떤 원칙을 좀 가져야 될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위기는 대단히 시급합니다. 30년 안에 탄소 제로 중립을 완성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린뉴딜의 정책을 간략하게 평가를 해본다면은 아직은 행정 중심입니다. 어쩌면은 총동원에 가까운 시민 참여가 필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참여 전략은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계획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기초정부와 시민이 협치를 통해서 실천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와 행정 지원 체계가 아직은 미흡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내년의 과제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는 탈탄소, 탄소 중립을 위한 전환의 방향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대중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아주 넓게 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초 위에 협력적인 융합 실천의 체계를 탄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론화를 추진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현장에서 동네에서 직접 실행 가능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대단히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법 제도적인 정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린뉴딜을 지역에서 추진하기 위한 전략, 그린뉴딜의 지역화 전략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실천 전략으로 정의를 해봅니다. 이 전략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표죠. 탄소 중립화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을 우리는 감축 정책으로 명명합니다. 두 번째, 기후 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재난 상황을 함께 짊어지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 안전망을 세세하게 구축하는 것, 적응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모든 것은 탄소 기반의 산업 문명 자체가 전환되지 않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적 문명으로서의 전환을 이끌어가는 전환 정책이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역 기반이어야 됩니다. 특히 근린 수준의 지역에서 주민들이 행정과 협력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이 나와야 한다. 두 번째는 시민이 주도해야 된다. 활동가 중심이 아니고 다수의 일반 주민이 쉽게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서로 연결되면서 연결된 힘으로 주도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이냐. 특히 서울시민, 전국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총동원 수준의 실천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국가적 캠페인을 방불케 할 정도의 시민 참여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러려면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 조직, 대표적인 주민자치회도 있고요. 다양한 민간 조직들과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단체들이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잘 형성해내느냐가 관건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기후위기 문제는 원인도 복잡하고 양상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칸막이가 힘을 못 씁니다. 민간에서도의 칸막이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행정과 민간의 다양한 의제와 자원과 의지를 갖는 사람들이 융합적으로 협업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융합적인 협력 모델을 통한 문제 해결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이다. 끝으로 이제 우리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려면 대단히 체감적인 실천으로부터 시작할 때 그 연대와 참여의 폭이 급속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만 해도 당장 제 1년 반 동안 인생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아직은 기후위기가 코로나에 비하면 체감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민들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니까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실천부터 해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돌봄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체감적이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와 방향이 뭘 거냐? 대도시 서울의 비전, 저는 전환마을이라고 제안해 봅니다. 근린 수준의 근거리 생활권, 즉 우리로 치면 동 이하의 커뮤니티 기본 생활권 안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감축, 적응, 전환 이 모든 것이 융합적으로 돌아가는 실천의 거점이어야 하고 또 활동이 융합되는 장소가 바로 전환마을이고 이 안에서는 마을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지역 순환 경제가 함께 작동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아마 이 동 수준에서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주민 조직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 조직들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일자리와 일거리가 창출이 되어야 지속 가능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잘 작동하는 장소를 우리는 전환마을로 정의해 봅니다. 예, 핵심 과제를 오늘 발표 속에서 제안될 몇 가지 핵심 과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감축 정책으로는 그린 리모델링, 화성 발전소, 로컬 모빌리티, 마을 정원 등 전환마을의 중요한 인프라, 그다음에 탄소를 줄이기 위한 감축 정책의 주요 거점이 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적응. 네, 기후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회복력. 핵심은 돌봄망입니다. 돌봄망과 관련돼서 동네 양호실, 동네 부엌, 동네 정원 등의 거점들을 제안해보고 전환, 자원전환, 지금 수도권은 2025년 포화 상태입니다. 자원순환의 시스템을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구축할 거냐, 푸드플랜 등 근본적인 생태적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에서 실천의 방법들을 제안하는 걸로 오늘 토론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계획들을 어떤 전략으로 좀 집중했으면 좋을까. 네, 지역사회에서는 공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함께 만나고 협업하고 토론하고 어깨를 걸고 함께 실천하려면 공간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공간의 핵심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우리 가금주택을 통해서도 제기되었고 또 시재생을 통해서도 제안되고 있는 그다음에 지금 의회에서 조례로도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관리소가 기본 거점이 되고 다양한 주민 공간들이 마을 관리소를 중심으로 얼기설기 엮이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활동이 지속 가능하려면 경제화되어야 한다. 그것의 지표는 일자리와 일거리가 동네에서 생겨서 중요한 생활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토대를 일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점. 끝으로는 시, 구, 동으로 이어지는 협력체계. 그 다음에 동 안에서도 민과 관, 관간이 협업할 수 있는 대단히 총체적인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돌아가야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감축, 적응, 전환의 실행 사업들이 유기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광역 단위의 사업 단위 있어야 되고 부서 칸막이, 센터 칸막이가 아니라 이분들이 융합적으로 모여서 현장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들이 집중적으로 깔때기로 내려갈 수 있도록 행정 전달 체계, 자원 전달 체계, 협업의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만 가지고는 안 되죠. 광역의 큰 우산 아래 자치구별, 지역사회 형편을 잘 맞춰서 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의 사업 추진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든지 시민 네트워크라든지 지역의 다양한 의제 주체들이 협업하고 토론하는 공론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전문가들과 시민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을 구축한다면 사업을 가장 시범적으로 잘할 수 있는 동도 발굴하고 거기에 자원도 연결하고 또 전문가들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현장 지휘소 같은 역할을 자치구가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올 안에 시범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한번 가동해보는 시뮬레이션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공론화를 하고 정책을 통한 예산을 만들고 물론 시범사업 예산이겠습니다만 그리고 가장 앞서서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시범 현장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코로나는 물론이고 기후위기 문제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성공적인 이런 경험들을 만들어 간다면 내년은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이어질 각 감축 적응 전환의 카테고리에 따른 세부적인 정책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종합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시간을 좀 재놓고 시작할게요. 이 탄소 제로 그린 인프라 부분을 좀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린 네네. 저는 공항동 현장지원센터에서 지금 청괄 코디하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닥치고 있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 이거는 아주 작은 거죠. 기후 위기의 상황을 우리 1.5도를 만들지 못하면은 엄청나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중에서 87.6%가 지금 건물과 수송 부분에서, 그리고 특히 건물 부분이 거의 70% 가까이 지금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탄소 배출을 어떻게 저감을 시키느냐가 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 목표는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건물 탄소에 대한 에너지를 제어화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자. 지금 2050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서울이면은 10년 내에 그런 걸 좀 더 먼저 하는 과감한 정책 같은 것들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서울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10년 내에 저층주거지와 노후 공동주택에서부터 탄소 중립과 100% 청정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거를 좀 달성을 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미니 태양광 사업을 지역 내에서 진행하면서 건강한 일자리를, 그리고 좀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이런 활동의 시민의 책임과 변화를 촉진하는 지역 공동체 강화를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그린 리모델링으로 50%, 그리고 미니 태양광으로 50%라고 해서 10년 내 주거 부분 탄소 제로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방향이고요. 이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가감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작년에 지금 호주만 봤을 때도 호주에 지금 1년 동안 있었던 일이 엄청난 산불과 이후로 오는 가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런 대단히 홍수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세적으로 1년 단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라도 먼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그 정도 효율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미 가금주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올해 가금주택 사업이 한 68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게 2월 한 달 만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이게 다 소진이 돼서 이후로 이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못, 10가구가 신청을 하면 지금 한 가구 정도밖에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의회에도 계시니까 이거는 좀 그런 추경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단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지 59만 호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자고 해서 1년 단위로 나누면은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는 28만 호, 그리고 공동주택은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절반 정도로 했을 때 16만 호 정도를 목표로 하게 될 경우, 일단은 예산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그 전체 그 예산이 39조 정도라고 했을 때 4,200억 정도 예산 중에서 그 가금주택 모델로 했을 때는 1:1 매칭이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 되는 비용이 2,100억 정도가 만약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면은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1,600억 정도의 예산이면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연 단위로 이제 동 단위로 만약에 이게 내려왔을 때는 보통 한 11억 정도 동 단위의 지역 순환을 할 수 있는 경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일자리로 봤을 때는 7,000개 정도의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동 단위로 이런 활동이 지원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동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것인가, 그냥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향후에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훈 시의원님이 마을관리소 조례도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동 단위의 마을을 관리를 하는 기능이 특히 필요하고,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마을의 기술자들의 네트워크를 하는 것과 지역의 청년들과 시니어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의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좋은, 여기에서 협력 파트너가 되어서 주민이 부담하는 부분에서 절이나 0%의 이자율로 이런 것들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도
좀 동작 같은 곳에서는 동작 신협이 이미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단위 마을관리소 이전에 광역 단위의 사업단 그리고 구 단위의 센터 그리고 동 단위의 마을관리소가 만들어지고 주요 기능은 플랫폼과 주거 환경 개선하는 것들 그리고 집수리에 대한 교육, 전문 교육과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들 그리고 마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오래된 가구들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매칭을 하는 이런 기능들 그리고 연대 협력을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같이 복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0% 정도를 이 기능을 했을 때 나머지 50%는 이제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가정으로 봤을 때 월 평균 생산 전기 사용량이 270억 kWh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아까 50%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으로 했을 경우 나머지 50% 정도 되면은 이제 나오는 게 137kW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 기존에 가정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태양광 패널 3개 정도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한 90kW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축이 되는 게 보통은 태양광 하나, 2개 정도까지 설치를 하는데 3개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50%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또 말씀드리는데 나머지 50kW 정도를 추가로 만약에 하려면은 총 필요한 거는 687만 4천 개 정도의 태양광 패널이 어딘가에는 설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태양의 도시라고 하는 걸 버전 2로 해서 지금 2개 정도 저렇게 설치되는데 뭐 3개 정도까지는 좀 더 출시할 수 있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도입을 하면은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의 10년 단위, 1년 단위 한 7,600억 정도. 근데 이것도 매칭의 방식으로 또 적용을 하면은 나누어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연간 한 12,000명 정도의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100만 달러당 15.7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오는 거고 이것이 화력발전과 비교했을 때 화력발전 4개 정도, 4명 정도가 나온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지역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680만 개 정도의 패널을 그러면 서울에서는 어디에서 할 것인가로 했을 때 지금 있는 간선도로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 동부의 노원구 쪽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에 한 500m 정도의 차원막을 태양광으로 전 터널을 만들어 놓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활용하면 강동분도 이건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제안이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위급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우리는 되게 유익한 상황이라는 전제 내에서 우리는 이걸 달성하자고 하는 목표로 제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이제 도로들하고 강변에 이런 자전거 도로들까지 했을 때 거의 600만 개 정도의 패널이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일단 산술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그렇게 만약에 차원막을 태양광으로 했을 때 20년 정도가 지나면은 거기에서 나온 생산량이 어쨌든 투입한 비용의 절반 이상은 또 만들어지고 기존의 차원막을 설치할 때 또 들어가는 비용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4분의 1 정도의 예산은 또 이렇게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태양의 지붕이라고 해서 옥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걸 했을 때 초중고등학교가 이제 그쪽의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옥상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좀 이 상세를 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주거지에 대한 부분 말고도 지금 보면은 상업지역에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591개의 다소지 건물들이 전체 전력 사용량의 18% 이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이제 RE100을 적용해서 단계별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를 10년 내에 하는 부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ESS를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ESS가
자가 생산하는 것도 어떤 판매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샌드박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낮에는 집에서 생산하는 걸로 충당하고 그 외에는 저녁에는 아까 이런 간선도나 이런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이런 밤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린 뉴 모델링과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0%를 달성하고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플러스 알파에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가 만약에 그렇게 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 단위로 이런 걸 유지 관리하고 계속 보수를 하는 역할들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광역 단위와 그리고 에너지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에너지 센터를 통해서 사람들을 양성하고 현장에서 투입해서 에너지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런 기능들이 향후에는 더 필요하고 이게 에너지 등급에 따라서 사실은 뭔가 세이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향후에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A++라고 하는 등급을 계속 건물이 유지를 해야 되려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측정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런 동 단위에서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동 단위 에너지 발전소와 그리고 자치구 단위 그리고 광역 단위에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활동 생산 일자리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거기에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동 단위의 마을 관리소 에너지 방앗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주민들하고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 그리고 지역의 행정하고 금융에 같이 연계되는 방식의 그림은 이런 방식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로컬 연구가 황상윤입니다. 마을에서 교통과 관련된 건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교통과 관련된 정책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연기관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에 대한 억제 정책도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로 자율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도로를 줄이겠다와 교통 유발 부담금을 좀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35년이 되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연기관차를 처리를 하고 실제로 전기차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질 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건 뭐냐면 실제 그 전기차가 얼마만큼 탄소 배출이 얼마만큼 하는가랑 비교해 본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버스랑 비교해 봤을 때 거의 한 3배 정도 1인당 탄소 배출이 한 3배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서울에서는 전기차가 그렇게 유효한 전환의 방식은 아니다. 그리고 가장 그 탄소 배출이 적은 킥보드나 자전거인 거죠. 그거 함께 또는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올해 1월 25일자 그 지하철 이용자 전체 인원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분홍색은 딱 탔을 때 자리가 없는 것, 그다음에 좀 진화세로 되어진 건 정원 초과로 운영되어진 구간. 실제로 이 300만 대를 없애기 전에도 이미 현재 대중교통 수단은 약간 그 과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그 대책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제시하는 건 그겁니다. 또 PM으로 30분, 그러니까 자전거나 킥보드로 이동하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좀 9단위 정도가 되어지는데요.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의 31% 정도가 9단위 이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9단위를 놓고 봤을 때는 PM으로 이동하는 것이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더 서울시 같은 경우 빨리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환을 하자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인식 전환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한 건 차 없는 골목인데요. 우리는 어차피 내연기관차로 차를 없애는 과정일 텐데 실제 처음부터 차 없이 살아보자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진 건데 플레잉 아웃이라서 밖에서 놀자. 그리고 포항에서 그 2017년에 포항에서도 이제 도입되어서 한 건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골목을 딱 통제를 하고 차 없는 그 골목에서 오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차 없는 걸 경험해보자.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 이걸 경험한 것이 좀 활성화되었다고 했을 때 활성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일제 차원을 물고 한번 35년 중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 실제로 이걸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 중에서 성과가 있고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전일제로 하되 그렇다면 그 전일제 골목에 있는 차들이 다 빠져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골목 밖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골목길에 더 이상 차가 다니지 않으니 골목길 자체를 놀기 좋고 걷기 좋은 걸로 골목으로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빌라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거기서 차들이 다 빠져나왔으니 빈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을 생활 편의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 지원해요. 이런 지원을 실제로 이걸 월 1회 하는 건 잘한 데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을 해서 실제 차 없는 것을 먼저 경험해보고 경험해볼 때 우리는 해볼만 하더라 하는 데는 차 없이 사는 것으로 전환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습들의 골목들이 실제 서울에서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실제로 300만 대 서울시의 자동차를 없앴을 때 그걸 다 대중교통이 흡수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했을 때 캠으로 전환이 필요한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인식은 캠은 레저 사이즈, 이동 사이즈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레저 사이즈에 있는 이동선으로서의 인식 전환을 만들어내는 게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1000만 시민 출근에 나가야 되는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2000년 프랑스가 처음 시작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차 없는 날 행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2006년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소규모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소규모 방식이 아니라 1000만 시민이 한번 나와보자.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가 하루 딱 날려서 자전거 타고 도로를 나온다면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대규모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캠으로의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사진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울산 현대중공업 2010년도 출근 사진이고요.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울산 현대자동차 올해 1월달 출근 모습입니다. 이미 저렇게 우리나라에도 가능한 데가 있다는 거죠. 그건 인식의 전환의 문제라고 보여주고요. 이런 인식 전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저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TN과 관련된 인프라 등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편의점이 주유소를 개인형 이동자체 거점화로 좀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라임이랑 킥고잉이 이제 협의를 해서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전면화하는 거고요. 그와 함께 자전거 도로 및 분리바 설치 이런 다양한 PM으로 이동하기 편한 그런 인프라를 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효율화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마을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지구촌의 교통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마을버스 따로, 지하철 따로 이렇게 구축되어 있다는 이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가 이것을 같이 논의하는 교통거버넌스 내지는 이동거버넌스를 자치구청에서 만들고 건바이건으로 논의를 되어져서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도시정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논쟁이 많으나 실제 사업적으로는 별로 논쟁될 것이 없는 많이 익숙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먼저 도시지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은 농촌 지역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식물의 탄소 수량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같은 여의도 벚꽃길이라도 동쪽과 서쪽이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실제로 서울의 탄소 수량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물의 분비정화 효과는 기장되어 있다고까지 카이스트에서는 작년에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논쟁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서 지금 현재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은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는 과정인 거고 탄소 흡수가 줄어드는 과정인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 좀 인식하면서 정책 목표를 좀 서울에 맞게 좀 잡아봤습니다. 서울에서 10대 되면 꽃구경이나 수목원 방문하러 이동을 하죠. 그걸 줄이자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의 방문을 줄여서, 예를 들면 강원도나 이런 데 방문을 줄여서 생태계를 우리가 보존하게 하는 거고 그런 이동을 줄이면서 탄소 배출을 절감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런 전략을 서울시는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을 정원으로 만들자.
그래서 예를 들면 38 여성의 날 장미를 많이 선물하는데 뿌리 있는 장미를 선물하자 이런 거와 그 다음에 그 정 콘테스트, 병원 사진 콘테스트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이 반려식물을 키우는데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진다면 실제로 화분을 길거리에 내놓는 활동을 하게 되고 이것을 잘하는 지역에 한해서 담벼락 화분, 그다음에 짜투리 화분, 옥상 화분, 이제 옥상 정원 이런 걸 조성하는 걸 지원하지 않았죠. 이런 거의 목적은 실제로 꽃구형 1년에 5번 갖고 한 3번만 가고 나머지는 동네에서 할 수 있고 하자 이런 취지인 거고요. 이거 할 때 이제는 스마트 도시라고 했을 때 이것은 동네 차원이라보다는 서시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청구한 저 사진은 석청수 벚꽃길입니다. 예전에는 여의도 벚꽃길이었다면 이제 석청수 조성이 돼서 굳이 여의도 안 가도 되는 거죠. 실제로 불광천도 지금 벚꽃길이 되어서 제가 이제 그곳에 사는데 굳이 여의도 안 가고도 동네에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동을 자체를 줄이자는 거고요. 그와 함께 실제로 이제는 스마트팜도 좀 도입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까 이제는 차 없는 골목에서 쭉 빠졌으면 지하 주차장 공간에서 만약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면 스마트팜 조성을 좀 지원해주고 메트로팜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게 남부지하철역 같은 경우 거의 10년 동안 거의 황폐화되어 있던 거기를 메트로팜이 들어가면서 좀 활성화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지원으로 하면서 좀 전환을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마을센터 김나리입니다. 저는 적응에 대한 돌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돌봄 정책과 서비스가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재정 평균도 연평균 25%, 20%씩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하는 공급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해가 지날수록 사실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고 만족도 또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 또한 최대 5%를 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서비스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최대 5%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모두 생활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돌봄 정보와 서비스들이 많은 곳에 산재해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으러 다녀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이라는 것은 사실 가족과 공동체에 기대어 있던 개념이었는데 가족과 공동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변모하고 붕괴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변화들에서 공공의 정책적인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때 재난에서의 돌봄은 어땠냐 하는 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돌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공적 돌봄 기관이 올스톱된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고 예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외부 돌봄 기관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돌봄이 전적으로 다시 가족에게 돌아갔고 정상가족 안에선 돌봄이 가중됐고 정상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전망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얘기를 해봐야겠죠. 돌봄기관의 양적 확장만으로는 코로나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돌봄의 사회적 역량이 전체적으로 높아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돌봄은 무엇인가, 돌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부터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돌봄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수혜자가 될 수 있고 돌봄은 전 세계적으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인식 변화 안에서 돌봄의 주체가 공동체적 돌봄이 근거리 생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정책의 방향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동체적 돌봄이란 무엇인가? 아동, 노인 이렇게 연령으로 나누지 말고 장애인, 저소득층 이렇게 계층으로 나누지 말고 우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삶은 어떻고 노인은 어떤 것이 불편하고 육아를 할 때는 어떻고 어떤 것이 불편하며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장애인의 삶은 어떤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경험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을 마주하고 이럴 수 있을 때 유대 관계가 생성되어질 수 있고 이런 유대를 바탕으로 서로 돕는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공동체적 돌봄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근거리 생활권의 돌봄 전달 체계 안에서 정보 습득도 하고 요구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책을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돌봄 친화적인 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 생활권 근거리 안에서의 사회적 돌봄 전달 체계를 구축,
공동체 안에서 관계 발전이 상호 간의 사회적 버팀목이자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하게 정책 목표를 둡니다. 근거리의 유대 관계가 사회적 돌봄의 주요 준비물인데요. 사실 이런 관계들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제공자로 작동할 수 있고 일상의 생활에서는 돌봄 상황에 대비한 예비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정책을 구현할 것인가? 돌봄 관계망을 동네 통합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는데요. 이것은 동네 관계망 조직, 지역 돌봄 인프라의 확충, 돌봄 자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팀을 구성합니다. 이 원팀은 공통의 성과와 비전을 가지고 상호 협업, 공동 운영, 공동 책임을 하고요. 사실 돌봄이란 것은 한 분야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경, 도시재생, 의료, 복지, 주민자치, 미디어 등 각 전문 영역이 필수적으로 이 돌봄 플랫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운영의 지속성 담보, 안정 등을 이렇게 내부 역량을 강화를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요. 사실 이런 지금 돌봄 플랫폼과 유사하게 돌봄 SS 사업에서 나눔 반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연계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랑구 의사회, 복지관, 생협, 환경단체, 마을넷 등 31개 중랑구 단체들이 참여하는 중랑건강 공동체가 사실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돌봄 플랫폼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했을 때 이거는 지금부터는 사실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이 예시 서비스들이 이런 플랫폼 안에서 제공되어진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가 개별로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유념해 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사역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이 동네 양호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옆구리 이런 곳은 사실 되게 애매모호한 곳이에요. 그래서 옆구리가 아플 때 내과를 가야 할지 외과를 가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사실 되게 헷갈려요. 그리고 병원에서 생활 개선을 하라는 처방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런 생활 처방 개선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런 때 동네 양호실을 찾아가면 건강 정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인데 갑자기 몸이 아파졌는데 간병을 해줄 사람이 없고 육아를 하는데 아이가 아픈데 출근을 해서 봐줄 사람이 갑자기 없을 때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 중에 간병을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이럴 때 동네 양호실을 찾아가면 전 세대가 긴급한 단기 돌봄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일자리는 건강정보 상담을 제공하는 건강 코디네이터 그리고 간병을 지원하는 간호간병 인력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도시, 농업단체, 도시재생 기관들이 동네 정원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주민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목적으로 두는 게 많거든요. 근데 도시 정원에서는 사람만 돌보는 것이 아니다. 동물, 식물, 환경으로 돌봄의 개념이 넓고 확장해야 하며 그 안에서 나는 항상 돌봄 당사자이다라는 인식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생산되는 일자리는 아래와 같고요. 세 번째는 먹거리 상영단체 전문가들이 동네 부엌을 운영합니다. 집에서 재료를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고 식단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매일 밥을 뭘 해야 되는지가 고민인데 누가 나한테 식단을 좀 짜주면 좋겠고 그 배달 음식 말고 식사를 간편하게 하고 싶은 이런 요구가 있을 때 동네 부엌을 찾아가서 동네 주민들이 먹거리와 식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죠. 생산되는 일자리는 먹거리 생산, 배달, 식이 정보 상담 인력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나 마을 공동체 관련 단체 기관들이 동네 돌봄을 운영하는데요. 돌봄에 대한 제도가 정말 많고 찾아봐도 복잡해서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동네 이웃 중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그리고 내가 동네에서 돌봄 관리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랬을 때 동네 돌봄에 찾아가서 동네 돌봄 포털을 활용합니다. 사실 공공정책과 서비스는 포털이 있어요. 서울복지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그 돌봄 SOS 센터 같은 곳에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공공적인 정책만 사실 현장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의 복지관이라든지 많은 민간단체들이 돌봄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정보들은 접근성이 매우 낮고 사실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민간과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모두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포털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공동체 돌봄에 대해서 얘기했다시피 일상적인 돌봄 공동체가 사실 매우 중요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역 자원이거든요. 이런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동네 돌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되는 일자리는 다양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 또한 통합 지원 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공통의 성과와 비전을 두고 통합 예산을 마련하고 통합 지원을 운영합니다. 다양한 자원들이 있죠. 지역의 행정 관련 부서, 지원기관, 동단위 체계들 다양한 것들이 똑같이 원팀으로 꾸려져서 이들의 역량 강화와 기반 구축을 지원을 하는데 지원 체계 구조도를 보시면 광역 단위에서 통합 비전을 만들고요. 구단위의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동 단위에서 동네 통합 돌봄 플랫폼의 실행 체계를 만들고 주민들의 동네 돌봄 공동체와 함께 순환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 플랫폼은 보편적 지원, 통합 지원을 위한 제도 개편, 그리고 통합 비전을 수립한 후 동네 단위 통합 돌봄 지원 체계 구축을 지금 당장 즉시 수행하고요. 그리고 참여단체들의 역량 강화, 공공성 기반 통합 비전 수립으로 동단위 통합 돌봄 플랫폼을 단계별로 구현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지역 사업 모델이 생산되겠죠. 이런 모델들을 제공을 확대하면서 돌봄 당사자성 인식 확대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함께하는 동네 돌봄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엄청난 주제를 10분 이내에 발표해야 되는 한신대학교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침 또 앞에 발표하신 발제자께서 10분이라는 시간을 맞춰주셔서 심리적 압박이 좀 큽니다만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가장 체감도가 높은 문제, 전환, 생태 어렵습니다. 근데 환경 문제, 딱 하면 주민들은 벌써 쓰레기 문제, 폐기물 문제를 가장 많이 체감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광고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지만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있고 막 비닐에 갇혀 있는 돌고래가 나오고 막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가장 체감도가 높은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 지역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의 425개 동에는 모두 주스가 있다고. 주차와 쓰레기를 줄임말입니다. 어느 동을 가든 주민들은 항상 주차 얘기, 쓰레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제안드리는 건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관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제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저층주거지 중심으로 주민 참여와 분리배출의 모델이라고 하는 서울형 클린하우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그간 투자하는 데 인색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나쁜데요. 그렇게 자치분권을 외치고 있는데 참 희한하게 이 영역만큼은 자치분권이 거의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기초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이 빈약한 기초가 사실 역할을 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가 있었는데 저는 하여간 여기에서 이제 좀 추가의 신규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장 어려운 지점인데 주민들한테는 문전 배출이 편하고 익숙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일정하게 거점 배출로 예를 들면 전환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단위, 그러니까 구단위가 아니라 동단위로도 좁혀야 된다. 해외는 5,000명만 돼도 도시인데 우리는 2만 명, 3만 명이 살아도 동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더 동단위에 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작이야 동단위 1개소로 출발하겠습니다만 점차 마을 단위로 확대해야 됩니다. 동비례도 한동안에서도 이 끝과 이 끝이 서로 너무 다르고요. 그걸 주민들한테 쓰레기 들고 폐기물 들고 가서 배출하시라고 하면 절대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민들의 일상에 걸린 생활 공간, 마을 단위로 이게 점차 확대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초기에는 거점형이 조금 예산의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따 말씀드릴 대로 이동형을 좀 활용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체로서는 일단 주민자치에 대부분 환경문과들이 있고요. 다들 쓰레기 문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니까 주민자치에 관련이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만약에 마을관리소 이제 조례도 통과됐으니까요. 정책이 전면화되면 이걸 굳이 주민자치가 아니라 마을관리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린하우스의 출발은 일단 거점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린 단위에서 이런 거점형 공간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주민들대로 그냥 오라고 하시면 안 오고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좀 인센티브, 포인트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연구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 종량제 봉투 가격은 실제로 폐기물 처리 비용의 한 30%밖에 조달을 못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걸 현실화하는 게 물론 전제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 예산을 가지고 결국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받는다고 하면 주민들의 좀 저항과 반발이 좀 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 기능들이 좀 필요하다. 지역마다 맥락이 있을 겁니다. 좀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많이 사는 지역은 저런 복사기, 프린트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지점들일 수 있고요. 하여간 지역의 맥락에 따라서 조금 시설들이 복합화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점형으로 초기에 모든 공간을 다 포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동형 클린하우스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여기서만큼은 또 공공물로라든지 너무 그 후진 시설들만 놓고 그냥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이렇게 조금 폼나게 전기 트럭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동단위로 이런 것들을 운영했을 때는 일단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 동단위 내부에 질서를 만들어내서 조금 더 폐기물 수거가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근린단위 푸드 순환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문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한쪽에서는 굶는 분이 여전히 있고요, 한쪽에서는 과잉과 폐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우리 푸드 마일리지라 그래서 사실 먹거리를 조달하는 이 거리가 짧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다 광범위한 합의가 있잖아요. 근데 전 도시에서는 배분, 폐기, 순환을 고려했을 때도 이 거리가 짧아야 된다. 그래서 먹거리와 근거리는 통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또 하나 고민은 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의 지휘 아래 기초지자체 푸드 플랜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 몇십 개를 다 뒤져봤는데 정말 재밌는 건 어떻게 조달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되게 많이 담겨 있거든요. 어떻게 안전하게 조달할 거냐. 근데 이걸 폐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환의 뒤쪽 부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내용이 빈약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서,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순환의 끝자락, 폐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순환시키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의 고민은 하나 뭐냐면, 이것들이 그냥 따로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품과 같은 생활상권하고 연계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마을보호과 제로웨이트 숍이라고 하던 이미 우리는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연계하고 결합시키는,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내용들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로부엌이라고, 제가 원래 이름을 저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생활상권과 소비자가 저 제로부엌이라고 하는 마을보호과 제로웨이스숍이 결합되어 있는 저 모델 안에서 서로 교류하는, 아마 의원님들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골목상권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할 때 제가 느끼는 최대 아쉬움은 뭐냐면, 뚜껑 씌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잠시 소비자가 쉴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공공간의 필요성이 되게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로부엌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다는 신호가 왔기 때문에 뒤에 내용은 이제 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 발표를 드리면, 제 발표가 제가 발표 주면서 제일 머리 아팠던 이유는 앞에는 구체적인 컨텐츠인데 뒤로는 또 좀 거대한 얘기를 제가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머리가 아팠는데요. 지역순환경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설명이 되는데, 제가 사실 느꼈던 기존의 지역순환경제, 우리 마을공동체 마을기업했죠. 사회적 경제 조직들 엄청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하면서 CRC 관련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너무 다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기업을 만들어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면 그게 누가 소비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등장하게 되는 저희 주요 콘텐츠는 참여소득과 지역 화폐라고 하는 저런 그림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 예를 들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일자리들, 이런 것들을 연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미 지역화폐 정책은 전국 곳곳에서 이미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히 저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고 고민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정책 자체도 좀 시각의 전환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광역에 내려 꽂는 일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상향식 일자리 모델로 가야 될 거고, 그것들은 결국 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또 전 세계적인 변화에 따라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협치, 사회관계, 일자리, 지역 상승과 같은 정책들이 결국 고도화되고 연계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이라는 좀 제한된 시간이라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정도 제 뜻은 전달됐을 거라고 믿고요.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에 내용들을 조금 모두 포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발제를 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로컬 뉴딜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반 구축은 3개로 중추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로컬 공간의 조성,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순환 경제, 일자리로 로컬 뉴딜 기반 구축 과제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민을 위한 로컬 공간 조성입니다. 지역 문제 해결의 총체적 솔루션으로서의 대안이며 저층 주거지 주민의 생활 서비스 수요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정책적 목표는 기존 마을관리소의 기능과 더불어서 자원순환, 돌봄, 앞서 그 3가지 사업 모델의 기능을 탑재한 유형별 마을관리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공공의 선제적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지역의 수요와 주민의 지역 문제 해결 필요를 반영하는 마을관리 특화 사업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능이 필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종사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과 그 양성 과정 같은 것들이 사업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마을관리소의 주요한 기능과 활동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마을관리소,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택배 보관, 그리고 기초적인 집수리, 쓰레기 배출 관리, 그리고 안전 수찰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기능으로 공통의 기능으로 두고요. 돌봄형, 탄소 저감형, 주거 개선형 등과 같이 지역과 주민 수요에 따라서 이 특화 기능은 로컬 레벨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세부 기능 같은 것들은 예시로 이렇게 적어뒀고요. 마을관리소의 실행 주체는 대표적으로 주민자치회, 도시재생협의체, 사회적 경제조직, 그리고 이분들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마을관리소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행 주체를 선정해 봤고요. 거기에 파생되는 일자리는 마을관리소 사무원, 그리고 특화 기능에 따른 공공근로 일자리 등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을관리소가 포괄하지 못하는 기능 같은 것들을 기존에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성해 놓은 동네 공간들을 활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목표는 안전하고 가까운 기존 동네 거점 공간 연계와 활성화로 시민의 공간 인식도를 좀 제고하는 것,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마을관리소가 포괄하지 못하는 특화 기능을 기존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추진 전략을 보시면 일단은 자치구 단위의 동네 공간들이 있는데 이 동네 공간의 운영자들끼리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특화 기능이나 생활 서비스 기능 같은 것들을 좀 분배하는 것, 그리고 마을관리소나 기존의 동네 공간이 사실 보시면 구 평균 한 25개, 동 평균은 한 1개, 1.5개 정도 수준으로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롭게 소규모 공간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행 주체는 기존의 신규 공간 운영 단체, 그리고 기존의 공간 운영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로컬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이건 전환 주체를 설명하는 앞선 과제들을 주요하게 실천하는 주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동단위의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 돌봄, 그린 인프라, 삶의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동단의 핵심 주체는 주민자치회로 상정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이러한 모든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에 보시면
동지역사회협의체라고 지역사회활동단체와 행정 그리고 동복지사협, 도시재생협의체, 직능단체, 시민실천단, 뭐 학부모회 이런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주민 조직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동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와 동주민센터 그리고 동지역사회협의체가 이러한 주요한 전환 주체로서 활동을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단위 지원 주체인데요. 구단위 지원 주체는 여기 오늘 중간 지원 조직의 센터장님, 실무자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요. 그동안 마을자치,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3센터가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융합적으로 그 활동을 지역에서 전개할 수 있는 공동 사업단, 공동 추진단을 좀 구성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세 개의 동해 전환 주체를 소개드렸는데요. 그 중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강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2년까지 425개 동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얼마 전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고 현재 주민자치법에 대한 재정 공론화가 되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안정화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수립하고 있는 동단위의 자치계획에 대한 공익성 확대와 공론의 강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주요한 주민 밀접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와 시민자치예산제 신설 그리고 주민자치회 내부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을 큰 골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연구가 이미 종료된 바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조례 제정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국 주민자치회 기본조례에 사무국 설치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지역활동과 자치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노력 같은 것들을 좀 지원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지역 서비스 같은 것들을 주민자치회와 동해 전환 주체들이 제공할 때 사회적 경제 법이나 컨설팅이라든가 전문가 매칭 지원 같은 것들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했던 구의 공동 사업단이 공동으로 그 역할을 좀 수행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일자리는 주민자치회 사무국이고 뭐 저기서는 저렇게 인원으로 제한하기는 하는데 총 인건비 예산 안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달리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의 전환의 차원에서 그 행정의 기능이 좀 변화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가칭 동주민생활청이라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로컬의 공공서비스 표준을 마련하고 로컬 중심의 주민생활 서비스 요구를 공공에서 좀 증대해보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합적 생활 문제를 좀 지원하는 공공의 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배경이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정책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세부 추진 사업으로는 동주민센터의 행정기능과 조직 개편 그리고 동주민센터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 동에 현재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나 허가권 같은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시, 자치구, 동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이양하고 분권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안에 주민의 활동이나 주민의 지역 활동 같은 것들을 좀 협력 지원하는 전담부서나 그에 따른 조직 개편 같은 것들을 좀 필요로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동주민센터가 각각의 동지역사에 있는 주민 조직들을 연계하는 역할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드리는 바고 융복합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팀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그걸 주민에게 지원하는 이런 거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마을관리소 설치와 동단위의 로컬 일자리와 일거리 같은 것들을 창출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로컬 일자리 측면인데요. 로컬 일자리는 시스템 구조도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컬 일자리에 정보를 제공하는 로컬 일자리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동네에서 필요로 하는 시민 참여형 동네 일자리를 제안받고 그거에 따른 일자리를 편성하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기본 보장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일자리 플랫폼에서 좀 지원하는 기능 같은 걸 일부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을 인건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사업주 노동자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주 노동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 같은 것들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동네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일자리에 대한 공공의 책임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주민의 참여 활동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가를 좀 육성하는 것을 필수 일자리로 생각하고 앞서서 마을관리소 그리고 시민 참여형 일자리, 돌봄, 그리고 그린 인프라 쪽에서 제안하고 있는 일자리 같은 것들을 동네의 필수 일자리로 좀 보장해주는 노력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좀 가름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10분 동네 전환마을의 상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발표 자료가 없고 제가 어제까지 작업한 일이고 발표 자료는 좀 없습니다.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어쨌든 로컬 돌봄과 그린 인프라 생태적 전환에서 제안하는 사업 모델이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말씀하신 소개해 주신 사업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 공간에서 담당해야 되는 기능도 있고 중첩적인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좀 합쳐서 구현했었을 때 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을관리소와 동주민생활청을 중심으로 돌봄 통합 플랫폼 그리고 그린 에너지 관리, 클린하우스 같은 기능을 마을관리소에 탑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하셨던 동네 정원, 동네 부엌, 동네 양호실, 동네 돌봄 공간 같은 것들을 마을관리소의 특화 기능으로 담을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마을관리소에 다 담지 못하고 마을관리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라면 기존의 작은 도서관이나 동주민센터 안 그리고 마을활력소 등의 기존 공간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큰 골자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지역 동 안에서 각각의 이런 기능들과 사업들이 작동하게 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구조도고요. 그거에 따라서 말씀드린 발표드린 로컬의 기반 구축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이 10분 동네 전환 마을을 이 기반을 구축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파생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시로 정리를 좀 해뒀고요. 그리고 전환 주체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앞서 보여드린 것은 이제 사업과 정책적인 것들에 대한 조망 같은 것들을 보여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일상이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냐라는 것을 사실은 송병호 씨의 가족의 변화된 일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린 인프라 관련해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대본을 써왔어요. 다큐멘터리처럼. 네. 5살, 7살 두 아이가 함께 사는 병호 씨네 가족입니다. 오래된 집 탓에 고심하던 병호 씨네 가족은 동네 그린 마을 관리소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병호 씨는 여름 겨울마다 누진되는 전기료 부담에 소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겨울마다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집에 콘덴싱 보일러와 창호 공사를 해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집수리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상담 덕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견적부터 시공까지 동네에서 가까운 알고 있는 기술자들이 시공해서 하자와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아이의 엄마인 오키 씨는 오래된 중고차를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인 캠페인 탓인지 노후된 자동차들이 골목에서 부쩍 졸었고요. 덕분에 아이들이 놀 공간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동장님이 찾아오셔서 매월 마지막 주말에 골목 놀이터가 열린다고 알려줬고 우리 집 앞에 자동차가 없어서 그 공간을 아이들이 친구들과 노는 공간으로 쓴다고 하니 이런 소소한 불편은 그냥 감당하는 것으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동차가 줄어서일까 동네 공원의 나무들이 그리고 담장의 핀 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캠핑장 예약을 취소하고 동네 공원에서 가족들과 피크닉을 나가는 일상으로 보내보려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 전까지 사실은 분야별 전문가들과는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야별 전문적인 코멘트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그 다음에 이 연구의 목표인 동네에서 가능한 거야? 또 몇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려면 뭐가 빠진 것 같아?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과 동네에서 실천이라고 하는 목표에 조금 부합하셔서 코멘트를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논의는 중간 점검입니다. 이 논의 결과를 또 담아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서 적절한 시기에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토론은 크게는 3가지로 진행할까 합니다. 주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추진 방향이 맞냐,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짚을 사항을 조금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얘기되었던 공간, 순환경제, 거버넌스, 전략적인 총괄의 시스템 방향이 맞냐, 그다음에 끝으로 세부적으로 쭉 열거되어 있는 사업 아이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구체적인 코멘트나 연계 등으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계획된 시간 30분밖에 사실은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배고프면 조금 일찍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12시까지 좀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압축적으로 해주시고, 오늘 말고도 오늘 쭉 들으시고 떠올렸던 걸 메모해 주시고 따로 주시면은 어떻게든 다 우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나 네, 뭐 그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유진 박사께서 15분 후에는 나가셔야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하라 그러면 너무 뻘쭘하고 미안해하실까봐 쭉 한 바퀴 도는 지금 중간에 제가 적절한 타이밍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괜찮습니까? 그러면 아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을 어떻게 규모 있게 확보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후 붕괴와 그리고 탄소 규제는 이 계량화를 의미합니다. 모든 행위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수치로 표현돼야 되는 거고, 자, 기후가 붕괴되고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존을 위한 정책들이 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수용성이라든지 예산을 여기에 써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지지도가 저는 이 분야에서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대선 후보라고 나오는 분들이 좀 얘기하시는 것들이 고교를 졸업하면은 해외여행을 위한 1,000만 원, 그리고 군복무를 하면은 3,000만 원, 청년들에게 1억, 이런 공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런 공약의 경향성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참여소득이라든지 오늘의 우리 주제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을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에 대해, 사람의 현금으로 주는 것에 대한 수용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2가지를 좀 기반으로 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역화, 그린 뉴딜, 온실가스 감축, 이것을 어떻게 대선 국면이든 상당히 정책의 수위라든지 상상력이 높아지는 이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가, 저는 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3월 31일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0조 규모의 일자리 플랜이 나오는데요. 그 일자리 플랜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보육하고 부양 서비스예요. 그리고 간병인들의 일자리 처우를 높이는 분야로 돼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돌봄이 공동체가 돌본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누군가 지불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보육과 돌봄 이 영역에서는 예산의 확보가 되게 중요한데, 이건 공공에서 확보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 2,600조 중에 2,600조 중에 상당 부분이 여기 보면은 2조에서 4천억이니까 얼마입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이 보육과 돌봄 분야에 쓰인다라는 거는 저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가 기후시민단입니다. 기후시민단.
지역 사회에서 온실가스 줄이고 나무 심고 생태계 보호하고 기후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겠다는 돈이 약 100억 달러니까 11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에드마키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150만 명을 고용하겠다라고 하고 그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 군복무 이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직접 고용해서 이 임금을 줄 수 있는 규모 있는 예산을 저는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민기후단에 대해서 이 시민기후단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받아왔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농업 분야에서 지금 미국 안에서도 흑인 농부와 백인 농부가 있으면은 보조금과 지원을 백인 농부가 독식을 하면서 흑인 농부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흑인 농부를 어떻게 지원할까라고 했을 때 집중해서 지원을 하면서 이 농부들이 토양에 CO2를 가둘 때 통당 20달러로 해가지고 탄소은행 제도로 보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 시민들의 행위가 온실가스를 줄여가지고 줄인 은행, 탄소를 줄인 은행에 적립을 할 때 그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만든다라는 건데 저는 이 세 가지 아이디어를 좀 모은다면은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수많은 영역과 연결시켜서 사람과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정책,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가 주제별로 오늘 얘기했던 거 말고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어느 정도 예산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것만 따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서울의 시민기후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1만 명 했을 때 저도 잘 그냥 거칠게 1만 명이 한 1년에 2,500만 원 정도의 연간 그거 더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2,500억 맞나요? 저 계산이 약해서 그리고 5,000명일 때 1,250억 이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쵸. 이 정도 예산으로 그러면은 구당 200명씩 그쵸. 이렇게 나눠가지고 결국 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액션을 한다 그랬을 때 사람만 있다고 해서 액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연구에서 나왔던 각각의 거점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쌓아온 서울의 데이터가 있어요. 저는 서울의 그린 뉴딜 전략은 일자리하고 탄소 은행 전략이 같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곳곳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분석해 놓은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시민의 일자리와 감축 분야의 탄소 은행 같이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늘 우리가 이 활동에 왜 돈 줘야 되냐 시의회에서 항상 걸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활동의 결과가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측정이 되고 평가가 되고 탄소은행에 쌓이게 된다면은 아니 이 온실가스 줄이는 것보다 더 심급한 일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일자리와 탄소은행과 이런 액션들을 거점 지역에서 지원하고 서포트했을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이거 하나하나가 좀 그 리빙랩과 연결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린 리모델링도 지금 서울에서 가꿈 주택을 하면서 쌓아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전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곧 6월달에 서울시가 그동안 10년 동안 그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정보 플랫폼이 나오거든요. 엄청 훌륭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쌓아온 이 역량이 있는 사람들과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것이 온실가스 감축량과 연결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람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오늘 그린 뉴딜 지역화 전략을 얘기한다면은 한 이번 그 토론을 계기로 한 3천억 너무 소박한가요? 이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기후 시민단, 시민 기후단 행동하는 시민들, 서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민들에게 직접 고용이라는 이런 화두를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쭉 돌아가시면서
3분에서 5분 정도 발언을 해주시는 걸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어느 분이 조금 이어주실까요? 컴퓨터에 나왔으니까 이어서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197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일 경우 단열과 창호를 함께 리모델링할 경우 수선할 경우 약 50%의 에너지 절감을 한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죠. 또 8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 또 다르고 9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은 또 다릅니다. 이 가금 주택을 하면서 연구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있고 깊이가 있어지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여기서 약 몇백만 원만 더 쓰면 단열과 창호를 함께 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주인으로서는 노령자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겨우겨우 예산을 맞춰서 지금 50% 자부담을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쓸 때 이제 거기서 멈춰버린 거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약간의 예산 지원만 되면 그 6등급 이내로 들어올 수, 열외 등급에서 6등급 이내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층주거지에 아까 이 그린 인프라와 관련하여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있다. 조금만 한다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작년에 1,700가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올해 상반기 4월까지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다 소진해버렸고 지금 추경을 해야 되는 지경인데 너무나 많은 접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제서 그 효과를 이제 체감하기 시작했고 너나 나나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행복하게 우리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 수 있어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안 하고 현재 있어서 그 예산과에서 그래서 그것이 조금 지금 시민들을 조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반영. 그 로컬화 관련해서 재생 분야에서는 아마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처음부터 에너지와 그린뉴딜 대응한 계획이 이제 기본 그 조사부터 시작해서 계획이 들어가고 통합적으로 이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도시계획과 엔지니어링이 환경이나 기후 이 전문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 서울시 그린뉴딜 관련한 것이 최우선의 행정의 지표가 되고 협치든 혹은 어떤 계획이든 뭐 문화계획이든 서울시 기본계획이든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든 거기에 그린뉴딜 대응 전략이 기본적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먼저 가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적어도 현재는 저층 주거지나 노후 공간에 최소한의 물리적 환경 진짜 정말 최소한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응하는 공공사업을 할 뿐이죠. 그런데 적어도 이 탈탄소 전환도시로의 전환에 있어서 저층 주거지 전략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탑재되고 그것을 실행해 간다면 조금 그 도시재생 사업이 이후 전환도시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이 잡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나마도 현재는 확보된 앵커 시설에 이제 그 리엔업 그다음에 자원순환 가게 쓰레기 뭐 아무튼 자원화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세가 2015년 정도만 해도 앵커 시설 하면 공유부업 커뮤니티 그러니까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린뉴딜로 전환도시로 급격하게 통합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조금 장착되고 있어서 그것으로 좀 가이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엄청난 연구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 많은 분야를 잘 이제 갈무리해가지고 현실화시킬 수 있으면 이렇게 그린뉴딜 소리 변화를 가져오는데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에 들어갔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일단 분야에서 어쨌든 그린뉴딜을 가려면 에너지가 전체의 우리 온실가스 배출이 87%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런데 그러면 에너지 전환에서 이 전력이 또 다시 40%를 차지하는데 이 생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거의 안 다뤄졌다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미리 태양광 정도로 생산 부분을 커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좀 언급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어쨌든 뭐 매우 도전적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에너지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이제 박상현 선생님께서 10년 내에 그 서울의 탄소 제로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는 이 정책이라는 건 이제 현실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봐서 너무 지나친 목표를 가져가면 실제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신뢰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봅니다. 서울시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 5.4%를 줄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40%를 더 줄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40%를 더 줄이겠다는 걸 지금 100%를 가져가겠다는 건 사실은 전 매우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100% 간다면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좀 제시해 주셔야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제가 주로 에너지를 하니까 에너지 분야를 좀 예를 든다면 지금 그 제안해 주셨던 그 미니 태양광이나 뭐 그다음에 그 학교의 태양광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객관적 데이터를 좀 더 확보하셔야 된다. 이 태양광에 옥상에 설치했을 때 3.4시간 정도 나오고 최소가 3.2시간이 나오는데 베란다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그 일조량이 훨씬 적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이것으로 50%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아는 사람들은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 또 학교의 경우에 학교 옥상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학교를 태양광 설치하려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30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안전 진단을 통과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접근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공원 주차장이나 서울시에 이런 평화공원 같은 공원들이 있는데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태양광 설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국립공원의 주차장과 같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정말 서울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은 다 옥상을 놀리고 있잖아요. 이 기업들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아니면 의무화를 시켜서 태양광을 하게 만들 것인지 저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BIPB라 그래서 벽면에 설치하는 태양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정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5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린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양광 얘기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황상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이 도보 부분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려면 앞부분에 조금 더 아마 보고서에 있을 것 같은데 요약하느라 못했을 것 같은데 시스템의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파리의 15분 도시를 보면 4차선 도로 중에서 3차선을 다 자전거나 그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에 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차량은 단 하나의 차선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고 15분 안에 모든 생활권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차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겠죠.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런 것이 되지 않고 뭐 이런 전기차로 수소차로 바꾼다고 하고 그다음에 PM을 한다고 하고 자전거 그다음 도보를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현실화될 것인가 실제 이것이 교통수단을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관계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원 도시가 좋은데 사실은 그와 더불어서 숲이 좀 더 강조되면 좋겠다. 사실은 가로수를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숲길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도심의 녹지축을 연결해주는 구조가 좀 필요한데 이건 개인의 정원을 넘어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이 필요하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만 모 후보가 그런 정책을 제안하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 좀 가져다가 조금 더 보완하시면 어떨까. 사실은 이렇게 숲이 있으면 이렇게 미기후라 그래서 작은 기후의 변화를 5도씨 정도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데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고민하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큰 방향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장님 되신 분께서 이 그린뉴딜 정책을 포함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다 홀딩을 하거나 속도를 늦추어 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계획만 내놓으면 되는가. 사실 예산이 서울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이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한
이렇게 구름 잡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청년과 사회적 경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 팬데믹 이후로 사실 이런 지역순환 경제의 큰 대전환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로컬 단위에서 이런 승수 효과를 높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경제 민주화랑 실제 이어져 있다. 이런 큰 맥락적인 부분에서 이제 동의하고 저희가 부문을 좀 뛰어넘는 연대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새삼 많이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에서도 대한 정책에서도 어떻게 하면 성대골 마을 같은 곳을 더 만들까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요즘 제 태도는 왜 우리가 지난 10년간 에너지 절임 마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서울시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성대골 정도의 그 실천 활동을 보이는 곳이 한 곳밖에 못 나왔을까라고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차원에서 사실은 이번 계획에 대해서 좀 보완을 중심으로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여러 주체들을 주민을 되게 포괄적으로 보자라고는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아까 주민자치 조례에서의 거주자 중심의 주민들의 되게 많이 중심성이 가 있지 않나. 빨리 지역공동체 조례상의 주민 개념으로 오자. 그래서 지역의 소상공인, 뭐 지역의 이런 사회적 경제 청년 또는 그냥 그 마을을 좋아해서 이용하는 자를 진짜 포괄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지만 우리가 주체 문제에서 이 좀 아마추어리즘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앙정부나 지금 발표됐던 서울시 뉴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이제 많이 비판하신 것도 시민이 없다. 이 분산 분권에 대한 큰 이 키워드만 있지 실제 그것이 실현되는 방안에 대한 제시가 없다. 그다음에 이게 한국형 뉴딜이 사실은 이 어떤 사회통합적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뭐 경제민주화의 어떤 주체가 성장하는 이런 것과의 연계고리가 전혀 없이 완전히 그 대자본과 기술 독점형 벤처기업한테 새로운 기회가 다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으로 한국형 뉴딜이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비주류로 완전히 소외됐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 주체 문제에서의 포괄성, 두 번째는 기술에 대한 부분, 어떻게 우리가 핵심 기술을 장악해 나갈 거냐에 대한 전략이 저는 약간 더 보강됐으면 하는 그래서 좀 기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체 문제에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마을 단위에서의 새로운 주민들을 조직하거나 아니면 거버넌스 체계, 추진 체계를 할 때 조금 너무 퍼실리데이팅을 하는 그 조직이 더 먼저 눈에 띄어서요. 예를 들어 지역 돌봄도 마치 로치데일 서클처럼 이미 왜 마을에서 팬데믹에 이렇게 이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시민들 안에 이 상호부조적인 돌봄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원과 기회가 가는 구조, 그걸 촉진하는 어떤 이 지원 체계보다는 그게 약간 더 저는 강조되면 어떨지, 그리고 글로 직접 자원이 가는 구조처럼 이렇게 매 사업마다 그런 방식이면 좋겠고, 특히 소상공인은 노동자들의 그 이 탄소산업 기반의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하지만 사실 재계에서 녹색금융을 얘기할 때는 탄소기업들의 매몰자산을 얘기하잖아요. 소상공인들의 매몰자산 비용도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마치 농민들에게 6차 산업을 통해서 이 다기능화된 어떤 이 커뮤니티 안에서의 위상을 부여하듯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소상공인은 계속 약자로서 들이붓고 그냥 연명 치료를 해드릴 대상이 아니라 이런 대전환기에 정말로 주민들과 같이 이 커뮤니티에 유용한 역할을 하는, 그리고 매몰 자산이 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차라리 이 많은 계획에서 다 들어와야지, 이걸 다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자산을 다시 쓰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이런 매몰 자산을 사회화시키는 과정으로 오히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커먼즈로 만들 것이냐, 뭐 이런 전략으로서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여하튼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고 마을 공동체고
마치 우리가 요즘 최대로 연대해야 되는 대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의 통제 능력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최대의 경쟁자이자 적이 될 게 누구냐? 당근마켓이죠. 네, 오프라인 상에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온 마을 공동체, 작은 경제조직적 실험, 도시재생적 실험이 사실 이 기술 기업의 쫙쫙 아이템으로서 그냥 컨텐츠로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아직은 뭐 창업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공익성이라는 걸 가지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자리 잡기를 하지만 독점화됐을 때 카카오가 어떻게 노동자하고의 이슈라든가를 만드는지를 우리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초 단위로 너무 모든 시스템을 쪼개버리면 이런 시민 플랫폼이라는 걸 우리가 과연 만들 수 있나. 그 다음에 이 뭐 그린 모빌리티라든가 그린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기술과 융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마지막 땅에 태양광 그냥 임강호 설치 사업밖에 못 하잖아요. 진짜로 막 DB 관리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려면 기술과 어떻게 만날지. 그러면 이 추진 체계 안에 대학이라든가 뭐 연구소라든가 저희가 기술을 시민들에게 부여받을 수 있는 전환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좀 포함돼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국제연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봐요. 국제적으로 사회적 경제들을 보면 확실히 어떤 기술 플랫폼을 완전히 그냥 시민 주식회사 또는 그 굉장한 다수의 시민들의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커먼즈로 만드는 사례들도 있는데 약간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가장 그 뭐 근린생활 단위로부터 출발하지만 각장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 기술이 전 세계 시민들에게 공통인 문제잖아요. 기후위기에 대한 이슈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우리가 국제연대로 푼다. 뭐 이런 전략이 약간 깔아져서 이 분야마다 조금 대안 과정이라든가 뭐 주체들 특히 청년들의 참여들이 가능한 구조들이 좀 더 정리가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칙 전략 측면에서 조금 이거를 앞으로 논의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내용이 있겠다. 한 2가지 정도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은혜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뭐 시장 협동조합이랑 뭐 저희도 뭐 제로 웨이스트 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어떤 가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우리의 사고가 그러니까 딱 마을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약간 그 동네 단위의 이거 큰 가치는 굉장히 동의하는데 그것이 구현되는 방식이나 형태가 이렇게 동네의 작은 지원 조직,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으로 약간 고정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지역에서 또 느끼게 되다 보면 활동을 하면은 굉장히 작은 단위, 도시재생이든 어디든 작은 단위의 지원 조직들이 굉장히 무거운 사회적 가치를 다 담다 보니까 뭐 한 정말 작은 조직으로 한 3-4명으로 하게 되면은 항상 한 분은 연대 사업하고 한 분은 회계하시고 한 분은 이런 식의 작은 지원 조직들이 그 큰 가치를 담지 못하고 원래는 뭐 국가에서도 뭐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격상이 되고 서울시도 녹색이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굉장히 단위 사업으로 쪼개져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조직 구조를 갖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되겠다. 실현 방안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는 참여의 민주주의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진짜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 논의 과정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환경과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역 사람들은 이미 그것과 관련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달 체계 아니면은 거버넌스 안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직은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저는 이 기후위기 문제가 엄청 중요하고 긴박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와 관계망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존의 주민이 있다. 저는 돌봄 공동체도 지역에서 130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 공동체도 의사가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통합사례회의도 사회복지사가 반대하거나 아니면 복지가 그 지역 안에서 복지 담당자하고 보건소의 건강 담당자가 서로 관계를 안 해요. 우리는 굉장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진짜 모든 걸 마을 요양소라든가 마을 돌봄 이런 거 할 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인프라와 관계 주체들이 한 번쯤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러한 정책 결과가 지역에 미칠 영향, 그리고 행정의 가장 장점은 단절이잖아요. 내일만 하는 거. 이거를 깨기 위해서 현재 어떤 경험을 지역에서 축적할 수 있는가. 사실 이런 것들을 저는 지역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도 이 기후위기와 정책과 관련돼서 진짜 좀 시간을 갖고, 전 1년여의 시간을 갖고 이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무엇을 연계할 것이냐, 이런 아래로부터의 논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지역 단위에 기회를 주고 그 시간과 그 예산과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일단 딱 뭐 마을 관리소 아니 뭐 이런 것들을 딱 이제 시범 사업을 하자 이거보다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논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에서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에너지를 다 태양광으로 돌리고 이제 알리배 뭐 도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인 감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계획에는 실제로 감축 계획, 우리의 소비나 아니면 생활 방식 아니면은 건물도 우리의 폐기물 정책의 75%가 건축 폐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폐기물이나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는 삶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서울 시민들과 소상공인과 사실 이런 어떤 감축에 대한 보상,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이런 감축 내용도 역시 우리 그린 뉴딜 안에 서울시가 이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자치구죠, 강북이라는 자치구 지역 현장에서 어쨌든 요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국가의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굳이 우리가 로컬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명칭하면서 했었던 부분은 총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주민 지역 단위 안에서 실행될 수 있는 이제 실천 전략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현재에 있어서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4글자에 각각의 25개 자치구, 뭐 1000만 서울 시민들이 총동원될 수 있는 자기 준비들은 현재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이제 다시 들어오면은 예를 들면 저희 강북구 이제 뭐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코로나가 딱 이렇게 되면서 본질적인, 그 전에 그렇게 환경 뭐 이런 얘기할 때는 피부로 닿지 않았던 분들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는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절박한 문제로 이제 여겨져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라는 것 속에서 사실은 자원순환으로 모아지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북구 기후위기 이제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주민 공간들에서 일상적인 자원순환의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 거점들을 지금 확대하는 그리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활동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일동 도시재생센터는 스스로들이 이제 에너지 문제, 자원순환 문제, 제로웨이스트로 이제 오는 과정들이 되면서 우리 수일동 지역에서만큼은 이 기후 위기에 정말 하나의 사례를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번이동 로컬랩 현장에서는 이제 오펜산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린숲, 여기서 표현되는 걸 보니까 결국은 그린숲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린숲. 그리고 인수동에서는 이제 주민과 이렇게 상인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이 이 조그만 시장과 상권에 더 많이 나오겠느냐라는 거를 물어봤는데 의외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내용을 상권 안에 이제 설치하는 뭐 이런 등등의 일련의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제가 지금 강북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 특이사항 다 말씀드린 것도 아니지만 특이사항을 말씀드렸던 거는
주민의힘을 총동원됐을 때 이 기후 이의 문제를 이렇게 돌파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25개 자치구 안에 이미 다양한 형태의 기후위기 비상행동, 뭐 옆집에 계신 우리 장성수 대표님 이제 중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다수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25개 자치구에서 민의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아까 이렇게 전체 이렇게 발제 속에서 나왔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연차별 단계적 목표를 세우실 때 이렇게 첫 번째 고리를 어떻게 이렇게 돌파할 것인가, 첫 관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가 좀 나와지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민의 어떤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하고 그래서 첫 고리를 잡아서 한번 이렇게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서울시의 정책이 동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가운데 연결고리가 자치구이다. 동주민자치에 이미 저희 이제 강북 5개 시범동인데 다 환경분과에 있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동을 어떻게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하고 동주민센터를 뭐 이렇게 청으로 이제 하면서 뭐 이런 계획들은 있는데 그러면 자치구의 행정의 결심과 의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또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25개 자치구가 이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행정에서는 어떤 준비와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가. 부끄럽지만 강북에서는 며칠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후변화에 적응 대책을 위한 인식조사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후가 변화를 됐으니 적응을 하는 대책이라는 거죠. 기후위기가 절박하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는 주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서 그래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이 구조, 주민이 이렇게 힘을 내더라도 행정의 물리력과 이런 힘들이 되었을 때 사실은 활짝 이제 꼽히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지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것이 시정책화되어지는 과정에서는 25개 자치구의 n분의 1로서 이 기후위기 정책들을 다 하시라고 행정에서 그렇게는 이렇게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귀하게 쓰여져야 된다. 주민분들,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그래서 이것을 진짜 해보겠다. 이렇게 뭐 몇몇 자치구들 있잖아요. 뭐 서대문, 은평, 도봉 뭐 이렇게 몇 군데 이런 자치구처럼 우리 정말 주민들하고 이거를 해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집중 투자를 해서 몇 개의 사례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 과장님 먼저. 제가 이제 어제부터 마을관리소 이상훈 의원 발제하신 내용으로 과의 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TF 1차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델들을 만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은 저희가 이제 이전에 공동체 정책 한 9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큰 분기점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주도로 했다가 자치구로 자치구 주도성 그리고 이제는 동단위로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생활 문제나 지역사회 과제 해결형으로 의제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지금은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전 지구적 과제를 어떻게 마을에서 구해낼 것인가 약간 이제 이런 흐름으로 보면 사실 우리는 주민자치의 만능주의처럼 느껴지는 어떤 이 과감한 정책적 선언을 한 바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실행의 주체들 오늘의 이 논의의 실행체들 이 발전소는 어디가 될 것인가의 고민들이 마을관리소로 너무 집중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늘 토론회 과정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이 사회적 과제는 어느 한 기관의 종합적인 노력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너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의 논의가 사실은 원론적으로 뭐 백혜영 센터장님한테도 잠깐 우리 얘기하면서 했지만 주민센터가 이제 이 근대 현대행정으로 넘어오면서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기능들이 현재 몇십 년 동안 조금씩 보완은 됐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시점에 왔는데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의 과제라든지 이런 과제 안에서
동단위 주민센터보다 한 개로 3만 명, 5만 명, 7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한 개 주민센터 기능으로 이게 다 포괄이 되냐라고 하는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동주민청, 뭐 센터, 여기가 마을관리소 지금 실천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을 흡수해주고 나머지 이제 시민들과 함께 뭐 수익이라든지 경제 유형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계속 확장되는 것들을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함께하는 마을관리소 약간 이런 배치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구조 안에서 주민센터는 사통복지 시스템 들어간 걸로 그냥 끝. 그리고 주민자치회 더 계속 많은 역할, 그리고 거기에 실행체로서의 마을관리소로 이 모든 그린 뉴딜의 지역 실천화 방향이 그냥 수렴되고 딱 정리될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그렇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안과 또 그중에 이제 어쨌든 저희는 마을관리소 시범 사업 아까 전동 실시, 전구 실시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준비되어 있고 제대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 나아가야 될 모델의 지향들을 정확히 담은 그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역들이 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걸로 시범의 첫 발을 딛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과 이 토론진들이 나중에 저희과 마을관리소 시범 사업 할 때도 같이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플로어에서 울산에서 지금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혹시 소감이나 좀 조언 주실 거 있으시면. 사실 지역이랑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논의하는 수준이나 구체화하는 방식이나 너무 많이 저희들이 필요하는 부분들을 저는 속속 들어왔습니다. 진짜 이게 저희 지역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서울은 너무 많은 실험과 도전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지방에서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항상 그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은 지역에 있는데 사실은 부산물이나 안 좋은 건 다 지역 주민들이 안으면서 사실 또 지역의 어떤 소멸이라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막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결국은 공생을 해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나 이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좋은 모델이나 대안을 오늘 본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인당 탄소 배출이 울산시가 거의 전국에서 최고더라고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근데 아마 그게 이제 인구 밀도라든가 아니면은 울산 지역의 공단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서 나타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주민 한 명이 배출하는 탄소량은 아닐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해주셨으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들었고 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그 노력들을 해주신 거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중간 용역이고 이후에 이제 다양한 또 이렇게 점검과 조정을 통해서 그 최종 용역이 나오면 또 어떻게 실행할지 이런 것들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오늘 장희정수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매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또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프로세스 과정을 설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3월 6일이 그 3월 6일이 대선이고 6월 1일이 지방선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을 3월달하고 6월달에 다 뽑아요. 이미 이제 사실 그걸 준비가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권력의 교체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업을 전폭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매우 권력 구조상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기를 우리들이 좀 더 충분히 우리가 내실 있게 완성도를 높이는 준비 기간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은혜 이사장님이 조언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백혜영 센터장님 주셨던 이런 내용들, 또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최순옥 과장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또 우리 현장에서 또 열심히 또 연결하고 계시는 우리 김혜신 운영위원장님 주셨던 이런 의견들을 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최승구 이사장님 주셨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화하는 것은 우리 원준혁 우리 연구원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담아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것을 해내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광역과 기초가 있는데 하여튼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시민이 뽑아주신 위임해주신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연구팀이 부족한 코멘트를 어떻게 다시 이제 청할지 방법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끝내지 않고 더 이야기를 수렴하고 저희 연구도 맨날 연구만 하고 있을 수가 없고 결론을 맺을 생각인데 완결된 걸 만들 욕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생각 정리된 것들을 내놓고 말씀 주신 대로 지역에서 동에서 현장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래로부터의 공론을 어떻게 잘 만들고 지원할 것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출발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정도의 과정적인 연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